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 네. 이달의 기자상 또 받았다고요? 네. 그거 좀 나눠줘요. 네. 누가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또 두 개 분야 이름을 올려갖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논평까지 내주셔서. 그러니까요. 독식하고 있네요. 네. 아마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주목하는 김한 기자입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더라고요. 예.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도 지금 1년 됐는데 벌써 2개의 상을 받았거든요. 또 이번에 하나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될지 안 될지. 뭐 워낙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을 받으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예. 김어준, 김현정은 못 받는 상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아유, 네. 자, 오늘 얘기는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인데 아베의 거짓말, 이게 맞나 안 맞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된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당연히 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2심 준비를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일본은 아직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고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국과 이제 한 50여 개국 정도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중에서 이제 한국만 찝어서 WTO 분쟁 기구에 제소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흔한 말로는 시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을 지렛대로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품 위생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리한 적이 사실 없었었는데요. 그 1심 때 일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 후쿠시마 수입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서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안전 기준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준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해양과 토양 등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1심은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 WTO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 기준 안쪽에 있는데 일본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는 건 일종의 자의적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요. 한국이 이거를 이제 상소심을 제기한 거죠. 근데 이제 상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질 거라는 예상이 이제 많았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만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들이 감가상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전망이 높았는데 14개월이 흐르고 나서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수입 금지를 해도 좋다라는 이제 판정이 내려진 셈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본 건 검역 주권에 의지하는 방어 전략을 이제 한국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지리적 근접성, 원전 사고의 특수성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고, 그래서 이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1심 때 일본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안 한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심 때 사실상 이 승소를 하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2심에서 승소한 배경이 외교부에서 이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말하자면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들이 후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때는 검역주권 얘기를 했는데 이 검역주권이라는 걸 존중하지만 그 검역주권이라는 것도 결국엔 안전기준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왜 수입을 안 하냐 이 논리 앞에서 이제 무너졌던 건데 2심에서는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리적 인접국이다 이런 논리들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2심에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실제 협상 실무단들도.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심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기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한국과 일본은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 입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할 뿐이죠. 예. 여러 정치적 여건상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만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WTO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베 총리는 매일 후쿠시마 쌀과 물을 먹고 마시는데 덕분에 자민당 총재 3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의 그 평상복 차림으로 방호복을 입지 않고 방문을 하기도 하는 퍼포먼스도 보여줬거든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합니까? 일단 이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일본 여론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은 쪽이 아니라 어이없다는 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맛있으면은 일본에서 맛있게 소비하면 된다. 아무리 이제 애국적인 정서가 일본 사람들 강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를테면은 상식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맛있게 소비하면 된다. 일본인이지만은 동일본산은 안 먹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베 총리가 지금 자기가 매일 먹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2011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애용하자라고 했던, 그래서 열심히 먹었던 청년이 한 명, 그때 23세 청년이 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한 적이 있고요. 그 후지 TV의 메자마시 그 테레비라는 프로그램에 오츠카 노리카라는 그 진행자도 백혈병에 걸렸어요. 후쿠시마산 먹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사실 일본에서도 공포가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 지금 매우 건강하지 않습니까? 매우 건강하시기 때문에 먹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방금 김 대표 말처럼 일본인들도 동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않는다. 예. 이것도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지금 후쿠시마산을 먹는다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률이 18%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8%에 불과하다는 건 뭐냐면 5명 중에 4명은 적극적으로 후쿠시마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후쿠시마산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급식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먹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후쿠시마산을 이런 식의 캠페인인 거예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산을 당신도 이미 먹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주자. 이런 류의 이제 캠페인을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도 2015년 이전에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사용하는 업장 비율이 한 70%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2015년에는 37%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5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인들도 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업장은 어쨌든 싸고 뭐 이런 이제 식자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업장들도 후쿠시마산을 기피했었다. 일본 내에서도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아베가 이른바 후쿠시마 먹방으로 계속 지금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WTO 판정에서 일본이 졌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고 먹거리 먹으면 되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한국 정부의 조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WTO에서 우리 한국 측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수입 금지,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일본 측에서 요청을 수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정부는 계속 금지를 할 거고요. 예. 지금 한국만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한국, 중국, 미국 등 7곳이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수입 조건을 강화한 곳까지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면 23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유별나게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특별히 일본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할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 국감 때 일본의 공산품이 80%가 수입되는 공산품, 방사능 검사 없이 유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후쿠시마산 혹시 공산품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공장이 없어요. 거기가 전형적으로 완전 농어촌 지역이라서 공산품까지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공산품은 여러 차례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방사능이 미세하게 남아 있더라도 그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러니까 섭취를 하면 그게 이제 신체 내부에서 피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공산품까지 그렇게 너무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근해에서 나는 수산물 먹으면 되죠.
네, 더 맛있고. 좋은 수산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일본 조사에 따르더라도 후쿠시마현에서 4월에 조사한 235건의 수산물을 보면 일단 세슘이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치 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야 그래도 어쨌든 세슘이 검출이 되는데 그걸 굳이 수입 재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전치 이하다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이 검출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일본 정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보다 먼저 단상에 올라 연설한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대한민국 청아대 라는 뭐 채널을 운영하는 곽준혁 씨라고 하는데요. 20대 청년이고요. 이 청아대가 청년과 아재의 대화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예. 세대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고자라는 목적으로 개설을 했다는데 전혀 타파가 좀 힘든 내용들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좀 극우 보수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먼저 무대에 올랐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성 발언들을 매우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은 뭐 국민 혈세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신혼여행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남아 순방을 떠났다, 혈세로. 근데 그때 동남아 순방을 간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이제 순방이죠, 말 그대로 이제 일을 하러 간 건데 그거를 뭐 신혼여행을 떠났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김정은의 풍조하면 유죄, 찬양하면 무죄, 뭐 하면서 이 나라가 북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세대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좌우 갈등 그런 걸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황교안 대표도 이 대학생과 비슷한 이야기를 장애 집회에서 했는 것 같아요. 네.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색깔론이 등장한 것 같은데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색깔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지지율에 따른 효과인데 이 얘기를 우경화, 그러니까 뭐 극우화라는 표현, 극우화, 우경화 이렇게 표현되는 발언들을 할수록 주목을 받고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한 자릿수 지지율 시절에는 참여와 반성 모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 발언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청와대가 뭔지도 모르고 이 청년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을 앞세운 자유한국당 효과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열고 있는 장애 집회가 어떤 정책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효과, 상징적으로가 있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20대 청년을 앞세워서 문재인 정부와 청년 세대의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가 일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올라옴으로 해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여주고자. 그럼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리 지지율이 30% 과거 지지율을 회복했거든요. 이유는 어때요?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봐야죠. 뭐 자유한국당이 뭐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역대 그 역사를 보면은 어느 특정 정당이 50% 지지율이 1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이 계속 50%를 찍다가 점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적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올라갔으니까 더 극우적 목소리를 내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중도 보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극우 색깔을 강화할수록 대한애국당 쪽으로 다가갈수록 이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그 딜레마에 지금 딱 자유한국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좀 먹으면서 기운을 네. 차리는 듯한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라디오 청취율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처럼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세 자릿수, 뭐 두 자릿수 나오나요? 30%? 30%. 예. 근데 이제 이게 3%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태극기 집회 그리고 그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프레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갇혀버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실종된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